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료 속 숨겨진 의미를 찾아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 그분들의 시선이 담긴 자료들, 특히 요즘 많이 보이는 유튜브 인터뷰 영상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탐구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뭘 보고 놀라는지, 예를 들면 한국 특유의 그 속도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 네, 속도나 편리함, 아니면 좀 독특한 문화 같은 거요. 또 안전 문제나 언어적인 특징까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보면서, 한국 사회를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좀 새롭고 입체적인 시각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사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신기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 배경이나 맥락까지 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한국의 속도 같아요. 그 빨리빨리 문화. 네, 단연 그렇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이 속도는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가 봐요. 그 스웨덴 고등학생들 안경 맞춘 이야기, 이거 진짜 인상 깊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 이야기. 스웨덴에서는 보통 한 달, 그 정도 걸린다면서요, 안경 맞추는데. 네, 최소한 그 정도는 걸린다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검사하고 뭐하고 다 해서 단 10분, 15분 만에 안경이 뚝딱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검사 과정도 훨씬 간단했는데 결과물은 또 완벽했다고. 거기서 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덴마크 가죽 이야기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덴마크에서는 시력 검사하고 안경 받기까지 한 3, 4일 걸리고 가격도 꽤 비싸대요. 수천 크로 내면 우리 돈으로 몇십만 원이잖아요. 네, 꽤 비싸네요. 근데 한국에서는 검사 끝나고 진짜 한 15분 만에 가격도 한 180크로네? 3만 원 정도? 그 정도에 맞췄다고 하니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야, 그 정도 차이면 뭐. 이게 단순히 기술력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의 그 굉장히 발달된 유통망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 그리고 또 안경시장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안경점 정말 많죠. 네,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배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속도랑 편리함의 끝판왕 같은 건데, 배달, 네네. 영국 친구들이 한강공원 잔디밭 한가운데서 음식을 시켰는데 진짜 그 자리까지 배달이 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 핀포인트로 딱. 보고 거의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텐트 치고 앉은 거기까지 배달이 된다니. 그렇죠. 그 편리함은 정말. 다른 자료들 보면 비교 사례로 미국 아마존 프라임 배송이 보통 이틀 걸린다. 인도에서는 인터넷 설치 기사가 한 달 만에 온다. 이런 얘기랑 비교하면 한국의 그 로켓 배송 같은 속도는 정말 네, 세계적인 수준이죠. 확실히 한국 사회의 어떤 역동성, 이런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성, 신속함, 이런 걸 중시하는 문화가 기술 발전이랑 잘 맞아떨어진 결과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속도 문화가 가끔은 외국인들 눈에는 좀 과도한 경쟁이나 스트레스로 비칠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도 살짝 느껴지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빠르기만 한 게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어떤 사회적 압박감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속도 이야기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흥미롭게 느끼는 다른 문화적 차이들,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사회적 규범, 여기서 인사 문화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교 문화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예절을 중시하니까요. 그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 KCCLA 자료를 보니까 인사할 때 고개 숙이는 각도 있잖아요. 15도, 30도, 45도. 이게 다 존중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네, 그리고 시선 처리, 바닥을 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죠. 맞아요. 악수할 때도 보통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청하고 이런 디테일한 규범들이 외국인들에게는 꽤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라는 표현, 이거 정말 많이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 네. 우리나라, 우리 회사,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엄마. 맞아요. 영국 쌍둥이 자매 인터뷰 보니까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내 건데 우리라고 하냐고. 그쵸. 이게 개인보다는 이제 집단,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한국 문화가 언어에 그대로 반영된 습관인 거죠. 다른 인터뷰에서도 네덜란드, 미국, 일본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문화권 출신들은 이 우리라는 개념이 처음엔 좀 낯설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속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느낌. 아, 양면성이 있군요. 강한 유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성이 좀 묻히는 느낌도 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죠. 회사 문화 관련해서는 회식, 그리고 그 후에 가는 노래방. 이게 좀 독특하게 느껴지나 봐요. 아, 네. 회식 문화. 어떤 미국인 탐험가 경험담을 보니까 한국 노래방은 노래 실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분위기. 그리고 혼자 동전 넣고 부르는 코인 노래방이랑 단체로 가는 그 큰 방 형태의 노래방은 또 다르다고.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이것도 결국엔 개인의 능력 과시보다는 관계 형성이랄까? 집단의 화합. 이런 걸 더 중시하는 문화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 속 문화 차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주거 문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시 온돌인 것 같아요. 바닥난방. 아, 온돌. 그쵸. 겨울에 정말. 겨울에 집 전체 바닥이 따뜻하다는 거. 그래서 신발 벗고 생활하고 바닥에 그냥 앉거나 눕는 거. 이게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신기한가 봐요. 네.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영국 뭐 여러 나라 부모님들이나 미국 아버님이나 다 공통적으로 언급하더라고요. 인상 깊었다고. 그리고 그 습식 화장실, 샤워 부스 따로 없이 바닥 전체를 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 집의 좀 독특한 특징으로 자주 얘기되죠. 네, 맞아요. 물 청소하기는 편한데. 그리고 공간 활용. 이것도 놀랍다는 반응이 많아요. 아, 공간 활용. 네. 어떤 독일 방문객은 그냥 벽인 줄 알았는데 문을 여니까 깊은 수납 공간이 나왔다고 엄청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붙박이장이라든지 벽 속에 숨겨진 팬트리 같은 거요. 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아이디어. 이게 돋보이죠? 아, 그리고 냉장고 2대 쓰는 집도 많잖아요. 김치 냉장고 포함해서. 그렇죠. 김치 냉장고. 그것도 외국인들한테는 좀 신기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 기술이 좋다 이걸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실용적인 생활 태도, 주어진 환경에 대한 창의적인 적응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도의 공간 활용 전략이 뭐랄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식문화 얘기도 정말 재밌어요. 네, 식문화 빼놓을 수 없죠. 바닥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모습, 어떤 분은 인도 문화랑 비슷하다고 하고, 네덜란드 가족은 바닥에 앉으면 술 취해서 넘어져도 안전하겠다. 뭐 이런 농담도 했대요. 하하, 재밌네요. 또 편의점에서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을 직접 끓여 먹는 기계가 있다는 거? 아, 그 라멘 기계네.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시켜 먹는 치맥, 치킨이랑 맥주요. 이런 건 외국인들한테 정말 새롭고 매력적인 경험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네, 한강 치맥은 거의 뭐 로망이죠. 물론 진치나 순대처럼 처음에는 좀 낯설고 도전적인 음식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그 미국인 아버님은 곰탕 이름만 듣고 진짜 곰고기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베어탱으로 생각해서요. 하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름만 들으면. 근데 기본적으로 반찬 여러 가지 쫙 깔리는 거 있잖아요. 푸짐하게 차려지는 거. 이건 대부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반찬 문화는 정말 풍성하죠. 그리고 카페 문화. 아, 이건 정말 한국의 카페 문화는 독보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카페 정말 많고 다양하죠. 네, 자료들 봐도 그냥 커피 마시는 곳 그 이삭인 지 오래됐죠. 서울 근교만 가도 막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인테리어 독특한 대형 카페들 많고. 네, 테마 카페, 키즈 카페 종류도 엄청 많고요. 그렇죠. 한 인터뷰에서는 독일이랑 비교하면서 한국 카페 문화가 훨씬 다양하고 활발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점심 먹고 나서 직장인들 다 같이 카페 가서 커피 테이크아웃 해오는 거. 이건 뭐 거의 일상적인 풍경이잖아요. 네, 거의 필수 코스죠. 이게 카페가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음료 마시는 곳을 넘어서 뭐랄까 중요한 사교 공간, 잠깐의 휴식을 위한 필수 공간,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는 안전과 신뢰입니다.
와, 이건 진짜 항공 얘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키워드 같아요. 네, 맞아요. 안전 정말 많이 언급되죠. 핀란드 학생, 미국 학생, 프랑스 가족, 뭐 미국 야구 선수 아내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감탄해요. 그렇죠.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이나 가방 그냥 두고 화장실 다녀와도 그대로 있다는 거 여기에 거의 충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프랑스 가족은 파리 지하철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그 정도니까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비교적 안전하게 느낀다는 경험담도 정말 많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이 안전하게 느껴질까? 자료 속 외국인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늦게까지 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거리가 밝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절도 범죄율이 낮다는 점, 또 곳곳에 CCTV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유로 꼽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게 그 핀란드 학생 얘기였어요. 핀란드는 통계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북유럽 국가들. 근데 밤에는 거리가 너무 한산해서 오히려 한국보다 더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의외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객관적인 범죄율 수치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심지어 직원이 없는 무인 상점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나 구제옷 가게 같은 거. 네네, 요즘 많아졌죠. 그런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운영된다는 것도 외국인들한테는 큰 놀라움이래요. 벨기에 대사관 가족 인터뷰 보니까 벨기에에서는 아마 이런 가게 운영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런 반응이었어요. 와,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신뢰, 정직함 이런 게 깔려 있다는 증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거죠. 시민들의 어떤 준법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게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CCTV가 너무 많아서 감시사회 아니냐,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안전성은 정말 긍정적이고 아주 인상적인 경험으로 남는 핵심 요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언어적 호기심. 아, 한국어. 어렵죠? 그렇죠.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독특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존댓말, 반말 나누는 높임법 체계? 그리고 막 복잡한 문법 변화들? 단어 하나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웹툰 번역가 칼씨 얘기 들어보니까 좋아라는 한마디가 그냥 I like you인지 I like it인지 맥락 없이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는 딱 구분이 되는데 한국어는 좀 맥락 의존적이니까요. 네. 그리고 부럽다나 힘들다 같은 감정 표현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나 오해를 사기 쉽죠. 예를 들어 힘들다를 그냥 I'm hard 이렇게 번역하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아, 네. 완전 다른 뜻이 되죠. 그렇죠. 한국어 힘들다에는 육체적, 정신적 고됨, 어려움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말이죠. 번역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번역가분 설명처럼 한국어는 좀 짧고 함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 같은 다른 언어는 이걸 길게 풀어서 설명해야 할 때가 많대요. 아, 그래서 웹툰의 그 제한된 말풍선 안에 번역문을 자연스럽게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도 있군요. 단어 자체의 뉘앙스 살리는 것도 진짜 어렵다고. 남의 가방? 이것도 영어로 자연스럽게 하기 어렵고 착한 족발, 이상한 국수집 이런 가게 이름에 담긴 그 재미나 느낌? 이걸 어떻게 살리겠어요, 번역으로. 그렇죠. 아까 말한 곰탕처럼 이름만 보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결국은 단어나 표현에 담긴 그 문화적 배경 지식, 이게 없으면 완전한 소통이 어렵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언어라는 게 단순히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를 담는 그릇 같은 거잖아요. 한국어의 높임법은 관계와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를 보여주고 우리라는 표현은 공동체 의식을, 또 풍부한 감정 표현 어휘는 한국인들의 어떤 정서들인 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언어 속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특성들이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른 문화권이랑 소통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하지만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한국어만의 독특한 매력에 빠지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해요. 네, 물론이죠. 단어 뒤에 뭐 조사나 어미 같은 걸 붙여서 의미를 막 확장해 나가는 거, 이걸 교차어하고 하던데. 네, 맞아요. 교차거.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단어 뒤에 조각들을 붙여서 의미를 만드는 방식. 이게 되게 흥미롭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재미있을 수 있죠. 어떤 미국인 교수는 한국어를 말할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의 질감, 이걸 식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느낌이 좋다고도 했고요. 아, 식감.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다 섞여서 만들어내는 그 방대한 어휘의 세계, 이것도 매력이라고 하고요. 감정을 비교적 솔직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는 경향도 외국인들한테는 좀 인상적인가 봐요. 혼잣말로 아, 춥다. 뭐 이렇게 감탄사처럼 내뱉거나 자기 상태를 말하는 모습도 자연스럽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배우는 열기가 엄청 뜨겁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죠. 이게 뭐 언어 자체의 매력도 있겠지만 역시 K-팝, 드라마, 영화, 이 한류 컨텐츠의 힘이 결정적이라고 봐야겠죠. 특히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접하기 어려웠는데. 네, 과거에는 뭐 네이버나 이런 국내 플랫폼 중심의 좀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에 뭐 정부에서 세종학당 설립 지원하는 거나 이런 정책적인 노력도 분명히 기여를 했고요. 이제는 단순히 그냥 팬심으로 배우는 걸 넘어서 한국의 경제나 사회, 역사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점도 주목할 만하죠. 이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어 학습 열풍이 결국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고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아주 흥미로운 단면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뭐 눈부신 속도와 편리함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좀 낯설지만 흥미로운 문화적 관습들,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과 신뢰, 그리고 배우기는 어렵지만 매력적인 언어 이야기까지. 와, 정말 다채로운 발견들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 사회의 모습들 있잖아요.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준다는 거?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넓고 깊게 이해하시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선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속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국을 경험한다면 딱 한 가지, 가장 이게 진짜 한국이다 라고 느낄 만한 순간이나 특징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왜 그것이 가장 한국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